남자는 본래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킬러였다. 그러나 어느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강제로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 그 마법사들은 남자가 마왕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길 바라며 비밀법을 사용해 그에게 금지령을 걸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지구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무기를 들고 그들의 사냥개가 되었다. 수십 년간의 싸움 끝에 마왕을 제거한 후 그들은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나에게 임무를 주며 나를 보냈다. 테우톤 기사국의 바데를 제거하라고. 내가 계줄에 묶인 사냥개처럼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바델이 죽어가던 순간 제국의 대장군이 조용히 내 뒤에 나타났다. 그는 먼저 마법실로 내 목을 묶었다. 그리고 허리에서 뺀 검이 나에게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그렇게 나는 억울함과 모욕감을 느끼며 서서히 감각을 잃어갔다. 다시 눈을 뜨고 보니 내가 어떤 여성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 뒤에 있는 남자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지금 막 태어난 아기 몸 안에서 내가 이전에 우연히 얻었던 그 환생석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언데드 마법사이자 흑마법사인 삭슨 공작이라는 것도 생각났어. 그러니 여기가 전설의 흑마탑인 게 틀림없겠네. 이번에 내 운이 정말 대박이야. 완벽한 시작이 왔어. 내가 자라서 망령 마법을 익히면 제국의 그 무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때 사크슨 공작이 위아야하며 물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울지 않지? 유모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내 호흡이 이렇게 평온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말하면서 그녀는 나를 품에 안았다. 뒤에 있는 공작이 아기가 울지 않는 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유모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방법이 있다고 했다. 말을 마치고 손바닥을 들어 내게 한 대 때리려고 했다. 내가 울지 않자 연이어 몇 대를 맞았다. 내 얼굴은 빨개졌다. 공작은 옆에서 나를 조롱하며 고집쟁이라고 했다. 결국 내가 여전히 울지 않자 어머니는 손을 뻗어 나를 다시 가져갔다. 나는 그녀가 손을 들어 또 맞을 줄 알고 두려웠다. 그녀는 방금 맞은 곳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이 따뜻한 느낌에 내 마음이 크게 떨렸다. 나는 이 따뜻함을 언제부터 잊어버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크게 울었다.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8년이 흘렀다. 그날 밤 부모님이 한가롭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마법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4살 때부터 매일 서재에만 있었던 기평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냐고 물으셨어요. 다엘에게 죽음의 마법을 가르치지 않기로 했던 그 약속이요. 아버지는 물론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허락을 받은 하녀가 들어왔어요. 급하게 말했어요. 안 좋다고. 대열량이 서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듣고 마음이 철렁했어요. 서재에 도착했을 때 나를 보니 온몸이 번개 마법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법을 풀고 나서 어머니가 급히 나에게 다가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옆에 있던 아버지는 다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지금 겨우 8살이라는 걸 알아야 해. 공기 중에서 마법을 응집시킬 수 있다니. 그가 내 앞에 와서 엄숙하게 나에게 내 마력을 풀었는지 묻기 시작했어. 사실 나도 예상 못했어. 이렇게 빨리 마력을 풀 수 있다니. 그래서 잠시 동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내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정말 사크센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듯이 단지 아쉽게도 중력 마법을 가르쳐줄 수 없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방으로 돌아가 쉬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는 생각했다. 내일 생일에 무엇을 선물할지. 시간이 흘러 다음날 내 생일 파티에서 홀에는 지금 각계의 귀빈들이 가득 차 있다. 아래에 떠들썩한 장면을 보며 나는 2층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예전 사냥꾼으로 지낼 때는 외면당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지금은 문이 대가로 대접받으니 오히려 조금 어색해졌다.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어젯밤 서재에서 일어난 그 일이다. 그때 나는 내가 이게 영웅으로서 마왕을 물리친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내 몸 안의 마법이 저절로 통제를 잃었어. 지금의 이 몸은 정말로 죽음의 마법을 배우기에 너무 적합해.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생일 축하를 해주셨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불러 인사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청마탑의 장로라고 소개했다. 수속성 마법의 대가 세피아 대인이다. 앞으로 그녀가 나의 마법 선생님이 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흑마법을 배우지 않게 하려고 청탑 장로를 초청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방어와 방해를 주로 하는 수마법을 배우게 된다. 세피아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후에 나는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그녀가 나에게 물마법만 배워서 후회하지 않을지 물었어요. 또 다른 마법도 배우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세피아가 한마디로 내 마음을 꿰뚫었어요. 맞죠. 아버지의 죽음의 마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당신 아버지인 검은 공작이 결혼했을 때
그 시절의 장면은 전 제국 누구나 다 알지. 그때 너의 어머니 엘레나 양이 검은 공작의 구애를 받았을 때도 그의 악명 때문에 두려워했어. 너의 아버지는 약속했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그의 유산을 잊지 않도록.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도 전체 검은 탑이 장로들도 검은 로브를 입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흑마법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나에게 그녀와 함께 마법을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녀에게 죽은 자를 되살리는 마법과 흑마법이 불쾌하지 않냐고 물었다. 당신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요정인데요. 죽은 자를 되살리는 일이 당신에게 악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피아는 듣고 나서 히히 웃으며 정말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되살리려고 한다. 신성한 행동이 자연의 뜻인가요? 그래서 그녀에게 죽음의 마법은 부활의 마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세피가 그 고집 센 요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피아가 저에게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며칠 전에 마력 회로의 조각을 형성했다고 들었다. 지금 그녀는 이 조각들을 완전한 하나의 회로로 확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나는 이런 것이 1급 마법 회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전에 내가 본 많은 마법서에 있는 마법들은 1급 회로의 대가가 시전해야 한다. 나는 그녀가 말한 대로 따라하고 있다. 손을 심장 위에 얹고 집중한다. 이 세계와 지구는 전혀 다르다. 이곳의 하늘과 땅에는 모두 마력이 가득하다. 하지만 용 같은 고대 생물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할 수 없다. 공기 중의 원초적 마력을 조종하는 것, 그 마력을 사용하려면 필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 원래의 마력을 가공할 수 있는 심장 마력 회로, 심장 주변에 흩어져 있는 회로 조각들을 모아 결합시키는 것, 이 회로들이 안정적으로 심장을 감싸며 작동하게 하는 것. 다음은 세피아 선생님 말씀대로 금방 이해했어. 원래 회로를 만드는 건 마력의 흐름 경로를 심장에 새기는 거라는 걸 세피아가 옆에서 말하며 나를 도와줬어. 단계별로 연결되어 마력이 심장을 순환하게 해. 보통 한 달이면 거의 완성된다. 그녀가 말하자마자 나는 내가 이미 완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마력을 천천히 내 손에 응집시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니 세피아가 조금 당황했다. 그녀는 8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다. 단 몇 분 만에 회로를 완성했어. 그 순간 그녀는 나를 보며 머릿속에 천재라는 2글자만 떠올랐어. 이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어. 회로를 따라 마력을 방출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어. 보통 사람은 마력을 회로해서 방출하는 것조차도 이미 어려워. 지난 생에서는 나는 육체에 새겨진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 전투 마법을 발동하는 마력 문양.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흑마탑 주인의 재능을 물려받았어. 이 몸은 마력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어쩌면 물 마법 외에도 다른 마법도 다룰 수 있을지도 몰라. 생각하자 나는 몸속에 흡입한 마력을 손바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법 회로를 통해 그것을 응축해 실체화했어. 그 다음 응축된 얼음을 조각하기 시작했어. 성능이 직격하는 제국의 목을 찌르는 얼음 결정 탄환. 그 후 계속해서 흡수한 마력을 주입하며 가장 강력한 불굴의 마법 얼음탄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옆에 있는 세피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몸 안에서 마력을 응집시키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보통 마력의 형태는 흩어지기 마련이지만 지금 나는 마력을 완벽하게 결정체로 만들었다. 다음 순간 나는 손에 응집된 것을 얼음 결정이 그녀 뒤의 나무를 향해 날아갔다. 단단한 나무 껍질이 내 얼음 결정 앞에서 얇은 종이처럼 뚫렸다. 그리고 얼음 결정의 폭발과 함께 이 직경이 거의 1m에 달하는 큰 나무가 두 동강 났다. 이 장면에 옆에 있던 세피아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정밀한 조절 능력은 절대 8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최대한 마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가 물의 원소와 얼음의 원소를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을 보니 내가 무언가 잘못한 줄 알고 다가가 물어보았다. 세피아는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융합 마법이 이렇게 고급 기술인데 내가 어린애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녀는 내가 아마도 무심코 이 행동을 완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먼저 마법이 빠르게 회전하도록 해야 해. 그 과정에서 계속 가속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압축해야 해. 이 세 가지 단계는 마법의 황금 비율이라고 불려. 이렇게 완벽한 대팍의 마법이 무심코 발휘되다니 놀라워. 정신을 차린 세피아는 괜찮다고 말했다. 돌아가자마자 세피아는 아버지의 방에 갔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마법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이를 듣고 의아해하며 나에게 물었다. 몇 분 만에 마법 회로를 완성할 수 있다니 오히려 가르침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버지가 세피아의 말을 듣고 내가 1급 회로를 완성했다고 하자 현장에서 즉시 치명적인 공격을 발휘했다. 마법의 몸이 저절로 떨렸다. 그건 전쟁급 마법이다.
8살짜리 아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니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 이것은 현재의 젊은 주인이 살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그녀들에게 청마탑에 대해 물었다. 방어 같은 마법에 능숙하지 않다. 그를 가르칠 방법이 없다는 건가? 세피아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해하지 못한 공작이 왜 그런지 물었다. 지금은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네. 세피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소년처럼 이제 배우고 싶은 마법이 생겼다. 그것은 언데드 마법사의 흑마법이다. 그 공작이라는 단어에 그의 마음이 갑자기 떨렸다. 그때 세피아가 그녀가 들었다고 말했다. 공작이 부인에게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진 않는다. 아이에게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특히 뛰어난 마법 재능을 보인 젊은이에게는. 그러나 문 밖에 나는 그들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하지만 분명히 제 이야기와 관련된 계산이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마법을 풀었을 때 이렇게 큰 힘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스스로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때 한 기사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보니 기뻤어요. 그래서 헬무트 아저씨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이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헬무트가 몸을 숙여 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는 제국의 전사로서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전선으로 가서 제국에 침입하려는 괴물들을 처치하러 간다고. 그 말을 들으니 그는 던전 정복을 위해 떠난 것임을 알았어요. 이 세계에서는 던전의 출현이나 몬스터의 침입은 영토 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악마가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래서 영진의 기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하나의 던전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던전이 무너져 도망친 몬스터들을 처치하는 것. 내가 전생에 마왕을 물리쳤을 때 삭센 공작은 운명을 받았다. 그에게 마왕의 영토를 정복하게 하여 제국의 영토로 만들게 했다. 그래서 작센 공작령의 지하 감옥이 다른 곳보다 몇 배나 더 많아.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헬무트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말했어. 다치지 말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안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헬무트를 보고 말했어. 이번 시간 정말 수고했어. 어머니가 뛰어와서 모두가 여기 있는 걸 봤어. 그러고는 내 앞에 와서 말했어.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나는 이미 1단계 마법 회로를 완성했다고.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부모님께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어. 바로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게 내가 흑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너무 갑작스러울까? 결국 생각해보니 나는 작은 여동생을 원한다고 말했어. 아버지와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매우 붉어졌어.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한탄했어. 하루하루 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정말 쉽지 않네. 잠이 깊이 들고 나서 꿈속에서 다시 내가 죽는 장면을 꿈꿨다. 순간 깨어나 보니 심장이 계속해서 마력을 방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마력 과부하를 떠올리게 했다. 원래는 나와서 바람을 쐬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때 세피아가 내 뒤에서 내가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세피아는 이미 나 같은 천재 소년이 마법력 과부하 같은 문제를 겪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 그녀는 마법이 감싸고 있는 손으로 내 심장 부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그녀가 내 몸 안에 있는 강력한 마법력을 느꼈을 때 나는 만약 미래의 내가 악한 생각에 빠진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 2초 반의 시간 동안 세피아는 내 몸을 다시 평온하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마법이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주로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마법은 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영광스럽게도 내 선생님이 되어 나에게 선을 가르쳐 주었다. 말하면서 그녀는 나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다. 내가 그것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여보니 이게 사실 검은 마법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꼭 안았다. 며칠 후 세피아가 나를 교회로 데려갔다. 그리고 귀엽고 순수한 하얀 작은 토끼를 찾아서 훈련 목표로 삼았다. 그 후 나는 먼저 손바닥에 회로 법진을 모아두고 그 다음 그 토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마법 공격을 발사했다. 순간 얼음 결정 탄환이 작은 토끼의 앞에 나타났다. 다음 순간 얼음 결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작은 면도기의 몸 전체를 관통했어요. 옆에 있던 소피아가 내가 생명을 해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손끝에 전혀 떨림이 없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같은 마법을 써도 마법사마다 그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지 못한 나는 그녀에게 왜 그런지 물었어요. 세피아는 마법의 본질이 사람들 마음속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력 입자를 통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마법은 반드시 발산자의 마음속 풍경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탑의 신비로운 점입니다. 붉은 탑은 권력의 압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숭배합니다.
파란 탑은 조화와 우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요. 그 외에도 흰 탑, 초록 탑, 검은 탑이 있죠. 각 마법탑이 추구하는 이념은 그들이 사용하는 마법에 반영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 후 나는 토끼의 시체에 방금 배운 언데드 마법을 사용했어요. 이 마법은 시체를 부활하면서 시전자의 지시에 따랐다. 내가 마법을 끝낸 후 그 토끼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몸의 지휘권도 내 손에 쥐어졌다. 세피아가 내가 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다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물론 문제없다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다시 마법진을 결속했다. 인형 토끼에게 얼음 갑옷 스킬을 발동했다. 마법에 맞은 토끼의 몸에 순간적으로 단단한 얼음으로 만들어진 갑옷이 응축되었다. 내가 마법을 완성했으니 세피아와 접촉법을 테스트해봐야겠어. 이 얼음 방어구의 강도를 소녀는 어젯밤에 배운 마법을 잠깐 사용했을 뿐이다. 경쟁은 마법탑의 장로인 선생님을 놀라게 했다. 방금 전에 나는 죽은 자를 소환하는 마법으로 토끼를 되살린 후 얼음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나서 어둠의 마법과 물의 마법의 얼음 폭발을 완벽하게 융합했다. 그 결과 엄청난 위력과 범위를 가진 기술이 탄생했다.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서둘러 보호막을 소환했다. 방패가 날아오는 얼음 송곳을 막아냈다. 그녀는 겨우 8살인 내가 두 가지 마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다. 알고 보면 전날 수업에서 나는 가장 기초적인 수속 마법을 겨우 배웠다. 더 높은 마법을 배우려면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 초보자는 마법을 다루기 위해 속성 마법 하나만 익히는 것도 매우 어렵다. 나처럼 8살에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익힌 이중 계열 마법사라면 그는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고 심지어 너무 욕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게 불만을 품고 나는 밤에 돌아와서 관련된 모든 책들을 찾아냈다. 하룻밤 동안 이 책들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모두 읽어버렸다. 이제 선생님은 눈앞에 이 장면을 보고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결합된 기술이 만들어낸 피해, 범위와 위력이 이전보다 몇 배는 증가했다. 땅에 깊게 박힌 얼음 송곳을 보니 지금 내가 마치 평생을 전장에 바친 사람. 그녀는 이미 내 마음이 어떤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어.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니 헬무트 삼촌이었어. 그가 방금 던전 하나를 정복하고 돌아왔다고 했어. 이번 흑기사들이 꽤 힘을 썼다고 하더라고. 이 흑기사 부대와는 내가 지난 생에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손에 쥔 긴 창으로 전장을 지배했다. 사크센 공작 가문이 무적 기병대였다. 그들을 지휘하는 기사단장은 바로 헬무트 경이었다. 그는 또한 대륙에서 7검 중 하나로 불리는 강자였다. 나는 즉시 그에게 검수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건 정말 귀한 기회였다. 헬무트는 듣고 기쁘게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널무트와 작별한 후 우리는 다시 영지성으로 돌아갔다. 세피아가 돌아온 후 첫 번째로 내 아버지를 찾았다. 그리고 내가 이중 계열 마법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했다. 또한 지금 내 어둠 마법과 물 마법이 1급 마법회로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버지는 듣고 난처한 표정으로 세피아에게 물었다. 처음에 그녀를 부른 건 나에게 수마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세피아가 끼어들었어. 그녀는 자신이 선생님으로서 바라는 게 있다고 했어. 학생에게 그가 간절히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대일 양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수마법만이 아니야. 어머니는 듣고 나서 물어봤어. 만약 내가 원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마법을 가르쳐줄 수 있겠냐고. 세피아도 기꺼이 승낙했어요. 그녀가 나갈 준비를 하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그는 검은 백작의 맹세를 어겼다고 매우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을 때 약속했거든요. 자신의 자식에게 중령수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세피아가 나간 후 어머니는 몸을 쭉 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단지 8살에 이미 이중계열 마법사가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높은 재능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부터 아버지는 계속 불안해하셨다. 결국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는 내가 죽은 자의 마법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는 내가 영주 상속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기를 바랐다. 그래야 나중에 영지를 물려받았을 때 전체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죽은 자의 마법사인 그는 이 재능이 뛰어난 제자를 받고 싶어 했다. 아버지로서 더더욱 바라는 것은 자신의 일생에 배운 것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 말을 마친 후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마디 했다. 미안하다고. 어머니는 들은 후에 그녀가 중령, 마법에 대한 인상이 아직도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몰래 그것을 더럽힌 죽음의 마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 아버지가 얼령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를 그보다 더 강력한 마법사를 키우다 쉽게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소문을 무시하는 죽음의 마법사. 여기까지 듣고 아버지는 기쁘게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내가 대륙의 첫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내 죽음의 마법 특훈은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서 배운 기본적인 죽음의 마법을 보여준 후 아버지는 즉시 찡그리며 나를 데리고 성 아래의 마법 공방으로 갔다. 잠시 가르친 후 아버지는 내가 그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나는 부활한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세피아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죽은 자의 마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했다. 이 토끼를 부활시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우 잘한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그에게 배우기로 했으니 이 정도의 죽은 자의 마법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의 큰 손이 휘둘리자 내 책상 위에 수십 권의 책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버지는 먼저 모든 생물의 뼈대와 근육 구조를 모두 외우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나는 책 더미 속에 누워서 생각했다. 내 원래 세계에서는 이것들이 제외되었다. 의사 외에는 절대 접할 수 없는 전문 서적. 하지만 나는 놀라운 기억력 덕분에 며칠 안에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외웠다. 아버지가 나의 기초 지식을 검사한 후 모두 합격하면 드디어 실전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아버지는 나를 한 고블린 앞에 데려갔다. 아버지는 내가 매우 놀란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설명해 주셨다. 언데드 마스터의 힘이 부족하면 심지어 검술 대가의 육체를 얻는다 해도 그냥 평범한 좀비를 조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반면 강력한 언데드 마스터에게는 평범한 병사의 육체라도 죽음의 기사로 변신시킬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 앞의 육체를 조종해보겠다. 말을 듣고 나는 바로 손을 들어 가장 기본적인 망령 주문을 사용했다. 몸집이 작은 토끼에 비하면 이 두 발로 걷는 고블린은 더 많은 마력실을 묶어야 한다. 그에 따른 작업 난이도도 급상승한다. 처음에는 내 마력실이 끊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2분 반이 지나서 나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제 이 마력실들을 모두 묶었어요. 이제 저는 마치 매우 복잡한 인형을 조종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까다로운 고블린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골렘의 경화 특성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곧 이것이 잘못된 결정임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경화가 강화된 후에 생기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관절과 근육이 완전히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강도를 높여 경직을 강화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몸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그 말을 마치자 그의 동공이 반짝였고 나는 잘 봤어요. 다음 순간 아버지는 가볍게 들어 올리셨어요. 손바닥에서 강력한 흑마법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 흑마법은 셀 수 없이 많은 마법 실타래와 함께 몸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마법 실타래가 고블린의 몸속에 들어가자 그 몸의 경직감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게다가 뼈에서 날카로운 뼈발톱이 자생해 나왔다. 아버지는 나에게 보조뼈는 본래 내장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몸체로서 이 쓸모없는 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뼈를 치명적인 무기로 바꿀 수 있다. 단, 당신이 충분히 대상의 신체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다. 눈앞의 고블린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죽음의 마법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니 놀랍네. 아버지께서 이게 바로 흑마법의 기초라고 하셨어. 아버지의 시연을 보고 난 후에 물어봤어. 우리 흑마법이 추구하는 정신은 무엇인가요? 이전에 세피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붉은 마법탑은 권력의 압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고 해. 푸른 마법탑은 조화롭고 친근함으로 질서를 유지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백마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 파르 그린 마탑과 흑마법의 정신.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먼저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흑마법이 추구하는 정신은 이치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죽음 속에 존재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인 삶의 무게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전생의 용사였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 마법사들에 의해 속박당했다. 쇠사슬이 사냥개가 되어 끊임없이 사륙을 한다. 결국 나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저 사륙 지시를 무조건 수행할 뿐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칼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그때 내 얼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 물어보셨다. 정신을 차린 나는 아버지께 괜찮다고 급히 말했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 실력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리고 아버지인 섹슨 공작이 흑마법을 개인적으로 가르친 소식이 곧 제국 전역에 퍼졌다. 처음에 그가 어머니와 결혼할 때 세운 맹세도 스스로 깨버렸다. 이런 행동은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제국의 귀족들이 곧 어둠 속에서 내 행동을 감시할 눈을 배치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훈련을 했다. 링헬무트 삼촌과 함께 검술 연습을 했다. 이제 나는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반격할 여유도 생겼다. 이번에 나는 그의 공격을 막은 후 헬무트가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후 재빨리 손에 들린 나무검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며 힘을 모았다.
이 상황을 보고 앞으로 돌진하려던 나는 재빨리 몸을 멈춰서 이번 일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가 나무검을 회수하려는 틈을 타서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한번 휘둘렀다. 그의 나무검을 날려버렸다. 헬무트는 잠시 충격을 받은 후 이내 돌아서서 웃으며 내가 한 이 기술이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제가 말씀드리길, 당신 같은 기사가 어떻게 검을 제대로 들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아마 전력을 다하지 않고 저를 배려한 거겠죠. 헬무트는 검을 주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방금 그의 그 한 검이 실전에서 사용되었다면 평범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검술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그는 마법사였어. 그는 내 손에 난 검 연마로 생긴 상처를 봤어. 그리고 말했지. 내가 검은 마법을 연습하면 충분히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굳이 목숨을 걸고 검술을 연습할 필요가 있냐고. 마법사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방어 마법을 연습하거나 호위 기사나 검사를 두는 경우가 많아. 그가 내 손바닥을 감싼 후 왜 이렇게 하는지 물었다. 나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작센 공작의 아들이 외출할 때는 방어 마법과 호위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이 퍼져나간다면 웃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마법봉만 휘두르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대륙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니까. 7검객 중 한 명이 검술을 배울 기회,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 헬무트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내가 나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오셨다. 우리가 아직도 수련하고 있다니. 나는 돌아보니 엄마가 오신 걸 보고 서둘러 달려가서 왜 여기 오셨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저에게 지난번에 제가 원했던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들이 정말로 제가 원하는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봤던 것을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이 생각을 하니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제가 이미 알아챘다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배를 만지며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꼭 동생을 잘 돌봐야 해요. 저도 기쁘게 바쁘게 꼭 그럴 거라고 말했어요. 10달이 지나고 제 동생이 무사히 태어났어요. 그 작은 얼굴이 저를 그렇게 매료시켰어요.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 동생이 생기다니 정말 너무 귀여워요. 어머니가 저를 보며 동생을 안아볼래? 하고 물으셨어요. 그 후에 여동생을 내 품에 안았어요. 이건 검술 연습보다 훨씬 쉽다고 했죠. 내 품에서 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아서 아버지가 방금 안았을 때 울었던 게 정말 심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내 품에 안긴 여동생은 꿀을 먹은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내 기분이 어떤지 물으셨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을 때 손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녀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게 바로 삶이라고 말했다. 그 무게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조금 더 있다가 어머니가 나를 일깨웠다.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고. 세피아 선생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세피아 선생님을 찾았을 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오늘의 훈련 내용은 그녀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다. 진짜 실전 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건가요? 세피아가 주저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전력을 다해보라고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손을 들어 마법진을 형성했어요. 세피아도 손바닥에 마법진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싶어 했어요. 곧 내 마법진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2개의 초속 얼음 결정체를 발사했어요. 세피아의 얼굴을 향해 쏘아보냈다. 세피아는 그저 가볍게 팔을 휘둘러 내 얼음 결정체를 부숴버렸다. 내 공격이 너무 느리다고도 했다. 학생이 감히 선생님에게 힘을 빼다니. 하지만 내가 선생님에게 전력을 다할 수는 없지. 내가 잠시 멍해져 있는 사이에 세피아가 내 얼음 결정을 다시 던져왔다. 피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팔을 들어 막았다. 다행히도 나는 미리 해방했다. 얼음 갑옷 덕분에 다치지 않았다. 세피아는 내가 순간적으로 얼음 갑옷을 응집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연습하라고 했다. 일어나면서 내 표정도 진지해졌다. 바로 이어서 나는 두 손으로 땅을 만졌다. 더 고급 마법을 응집하기 시작했어. 잠시 후 거대한 얼음벽이 우리를 가운데서 솟아올랐어. 세피아는 내가 방어 스킬인 얼음벽을 쓴 건지 몰랐지만 그녀는 내가 어떤 공식으로 얼음 결정의 강도를 강화했음을 감지했어. 지금 이 얼음벽은 성벽보다 더 단단할 거야. 그녀가 내가 얼음벽을 이용해 시간을 벌어 다른 공격 마법을 모으려 한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얼음벽이 중앙에서 폭발했다. 순간 수많은 얼음 결정 조각이 빗방울처럼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다. 연기가 거치고 나는 눈앞의 장면을 보며 심장이 덜컥했다. 지금의 세피아 선생님은 온몸이 창틀처럼 맞아버렸어. 무서워서 선생님 이름을 크게 외쳤어. 결국 다음 순간 주정이 세피아가 뒤에서 나와서 그만 부르라고 했어. 세피아가 괜찮다는 걸 보고서야 안심했어. 세피아가 다가와서 소리로 그 분신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방금 그 기술이 정말 멋졌다고 했어.
그녀는 한 번이 마법사가 마탑 원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말을 들은 저는 재빨리 자책하며 사과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세피아는 오히려 몸을 숙여서 말했어요. 나도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선생님께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건 바로 선생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걸 망설이지 않는 거겠죠. 심지어 나는 방어 기술을 생각해냈다고 칭찬하더군요. 공격 기술을 이렇게 정교하게 바꾸고 실행하다니. 그날 집에 돌아오자 세피아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얼굴의 상처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세피아는 작은 소년의 기술이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듣고는 자책하며 말했다. 삭센 가문이 당신에게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세피아는 웃으며 이렇게 뛰어난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빚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피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피아는 거절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얼마 전 한 무리의 오크가 칠산을 넘어 영토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지금 그는 기병 부대를 파견하여 이를 소탕하고 싶어한다. 원래 세피아는 자신이 이끌고 가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도 함께 데려가고 싶다고 하자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어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내가 전장에서 특출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작센 가문이 일원으로서 이 땅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이 가문이 장남으로서 이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전에 자신의 보물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힘을 더 잘 다룰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은 사실 성유물입니다. 이 신비한 물건은 생명을 촛불 삼아 마법을 심장으로 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위력이 강력한 성유물일수록 난이도와 위험성도 더욱 커진다. 가벼운 경우에는 경맥이 끊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 아버지는 사크슨 가문이 몇 대에 걸쳐 이 힘을 다루고 사용해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내가 사크슨 가문이 일원으로서 과연 곧 다가올 전투를 위해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전투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우 기쁘고 기대했죠. 아버지께서 저를 군대에 보내셔서 한 무리의 오크 부대를 지휘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삭슨 가문이 지배하는 어둠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가 말하자 두꺼운 돌문이 열렸다. 돌문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검은 연기를 내뿜는 장신구와 무기들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본래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살인자였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그는 이 세계로 환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마법사였다. 그 후 나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겨우 8살에 2가지 마법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전선으로 보내 훈련시키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를 가족의 성유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데려갔다. 이 강력한 힘을 지닌 무기,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귀한 보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작센 가문에는 창고 전체에 가득 차 있다. 아버지는 내가 출정하기 전에 작센 가문이 가진 어둠의 힘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다. 이 무기들은 모두 가문이 조상들이 악마 군주 영토를 회복할 때 얻은 것이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무기에는 강력한 마력이 담겨 있다. 제어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만지지 마라. 아버지가 말씀을 마치고 고개를 돌리자 내 발자국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반드시 나와 잘 어울리는 성유물을 찾아야 했다. 방패를 지나칠 때 나는 들었어. 그냥 말을 걸어와서 들어올리라고. 관심만은 아니야. 창고에 있던 다른 무기들도 모두 나를 부르며 소리쳤어. 내가 그것들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세상에 맞설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 나는 더 강력한 것을 찾아야 해. 그때 나는 갑자기 발견했어. 내 앞에 망토가 하나 날아왔어. 내가 자세히 보니 이것이 전설의 그림자 망토 같아. 이런 물건이 사크슨 가문에 보관되어 있다니. 내가 이 세계에 처음 와서 용사가 되었을 때 마왕군의 총사령관인 버타 공작과 만날 거야. 전투 중에 이 최상급 성유물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허상의 것을 실체로 바꿀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주저없이 그것을 몸에 착용했어요. 막 착용하자마자 아버지와 세피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음 순간 그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머리 위에서 솟아올랐어요. 순식간에 저는 마치 다른 공간으로 전송된 것 같았어요. 공간에서 어떤 목소리가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말하고 있어. 이 장비는 일반적인 그림자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어. 이 장비의 사용자는 소환할 수 있어. 그림자를 폭풍처럼 몰아쳐 생물처럼 공격해. 하지만 나도 알아. 이 망토를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이 공간에 몇 개의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들이 나를 보고 나서 바로 혈육의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버지와 선생님은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세피아가 벌써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물었어요. 소녀는 버틸 수 있나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만약 그 안에 오래 있으면 그림자의 흡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세피아는 듣고 놀라서 아버지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법을 시전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 검은 구체가 안에서 바깥으로 폭발했다. 그 직후 내 모습이 다시 창고에 나타났다. 그들의 초조한 표정을 보며 나는 괜찮다고 급히 말했다. 세피아는 여전히 걱정이 되어 내 몸을 확인하러 달려왔다. 나는 약간의 찌릿함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세피아가 검사를 마친 후에야 안심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아버지는 내가 흠집 하나 없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이 성물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유물이 얼마나 흉포한지에 대해.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유물은 8살 아이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건 믿기 어렵다. 세피아와 간단히 이야기한 후 나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스스로에게 다른 성유물을 시도해볼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두 사람은 듣고 모두 놀랐다. 성인 전사조차도 성유물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가 괜찮다고 보시고 내 요청을 허락해 주셨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 나는 즉시 돌아서 창고로 들어갔다. 밤이 될 때까지 나는 만족스럽게 나왔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훈련장에 갔다. 헬무트 아저씨와 검술 연습. 헬무트는 이 어둠의 망토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입을 벌리고 놀라며 내 몸에 어떻게 이게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 망토가 매우 위험하다고 걱정하며 말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가끔씩 약간의 찌릿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문제없다고 했다. 그는 듣고 아버지와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처럼 매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때 그것이 나를 보면 바로 잡아당겼어. 아마 나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내가 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작은 검은 그림자가 땅에서 고개를 내밀었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서둘러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그 위에 발을 올렸어. 그리고 헬무트에게 묻었어. 부탁할 일이 있는데요. 그의 동의를 얻은 후 나는 그에게 진짜 결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헬무트는 즉시 검을 뽑으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그가 순간적으로 발산한 기세는 내가 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대륙의 7검 중 한 명에게 도전하는 것이 너무 오만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헬무트도 내 표정을 알아챘다. 그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은 기본적인 검술만 사용하고 마법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조금 화가 났다. 그가 나에게 봐주겠다는 거구나 생각하니 나는 망토 속에 그 힘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에 내가 결투를 제안한 이유는 이 망토를 정화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번 전투의 승패, 내가 이 허상으로 어떤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보자 생각하던 중 손을 들어 헬무트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헬무트는 이를 보고 성큼 나아갔다. 동시에 손에 쥔 긴 검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내가 방금 응축한 검은 그림자를 부숴버렸다. 그가 순수한 검술로 쉽게 그림자를 베어내는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랐다. 헬무트 아저씨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걸까? 그가 내 공격을 막아낸 후 크게 웃으며 나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나에게 돌진해왔다. 나는 급히 뒤로 물러나 그의 검을 피했다. 피하는 동시에 발 아래에 어둠의 그림자를 남겼다. 그림자는 곧바로 헬무트의 발 아래로 퍼졌다. 다음 순간 수많은 가시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헬무트는 내가 어리다고 한탄했어. 이런 방법으로 함정을 생각해내다니. 그 상황을 보고 나는 급히 또 그림자를 소환했어. 하지만 이 정도의 함정으로 7검 중 하나인 그를 막기엔 부족했어. 내가 함정이 부서지는 걸 보고 급히 어둠의 그림자를 소환해 자신의 앞에 세웠어. 그 바로 뒤에 딩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 비록 내가 그의 이 한 검을 막았지만 강력한 충격력에 의해 10m 이상 밀려났다. 헬무트가 땅에 떨어진 후에도 약간의 충격을 드러냈다. 그가 방금 휘두른 검이 일반적인 칼과 검을 쉽게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도 동시에 방금 그 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 성유물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장비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이었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어. 헬무트는 다시 검을 뽑아 나에게 공격을 시작했어. 나도 피하며 뒤로 물러서면서 그림자를 소환해 맞섰어. 이 모습에 훈련장 주변의 기사들은 크게 놀랐어. 왜냐하면 평소에는 헤르무트의 두 가지 기술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거든. 하지만 이제 나는 8살 아이인데 그와 수십 차례 싸워봤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내가 출전하는 전날 밤이 되었어. 엄마는 동생을 품에 안고 나를 부르셨어.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 아직도 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내가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보내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와 헬무트 삼촌도 거기서 나를 지켜줄 거야. 어머니는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 만약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해? 나는 지금 빨리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어. 그래야만 계속 지킬 수 있어. 영토와 작센 가문이 영광을. 그래야만 당신과 여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당신들 앞에 설 수 있어. 내 말을 다 들은 엄마는 미소 지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겨우 허락하셨다. 떠나기 전에 꼭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잘하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헬무트가 검은 기병대를 데리고 와서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며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대신 그 명령을 내리라고 하셨다. 내가 놀란 표정을 보더니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다.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든 흑기사단이 언젠가 너의 손에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너의 기사들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는 느꼈다. 환생은 하나의 기술이구나. 지난 생에서는 목숨을 걸고 겨우 몇 명의 병사를 끌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천하제일의 군단을 얻었다. 나는 말을 멈추고 뒤에 있는 장수들을 바라보았다. 크게 외치며 출발하자고 했다. 용감하고 무적한 작센 가문이 전사들아. 이때 내 얼굴에서 어린 티를 볼 수 있을까? 오직 영광에 대한 갈망만이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흑기병대도 일제히 창을 들고 소리쳐 소년 영주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다. 소란이 지나고 우리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전투에는 총 250명의 기사들이 참여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저지해야 할 반인반수, 부족의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크 부족은 사크슨 강 상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휴식을 취한 후에는 반드시 하류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류강을 직접 가로질러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군단이 순조롭고 쉽게 강을 건너도록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함께 온 세피아 선생님이 군대와 함께 오신 걸 보니 무척 기쁩니다. 그녀들이 평화의 신조를 따르는 엘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을 전투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세피아는 왔습니다. 세피아가 폭포 앞에 서자 허리를 숙이고 얼음 마법을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단단한 얼음 다리가 완성되었다. 군단이 모두 지나간 후 아버지께서 세피아 앞에 와서 감사를 표하셨다. 나도 그 앞에 다가가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했다. 곧 우리는 그 반인반수들의 임시 막사에 도착했다. 모두 준비를 마치고 횃불을 밝히며 활을 쐈다. 곧 화살이 빗발치듯 반인반수들의 막사로 쏟아졌다. 반인반수들은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는 더 강력한 반인반수들을 자극했다. 몇 차례의 일제 사격이 끝난 후 헬무트는 일어나 제1, 제2, 제3기병대에 공격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기병들은 신속하게 공격, 진영을 갖추고 산비탈을 따라 우르르 돌진했다. 나는 산비탈에 서서 이들을 관찰했다. 기병의 속도는 최소 40야드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갑옷은 다음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적 앞에 돌진하면 모든 힘이 창 끝에 집중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입된 마법까지 더하면 도로 위에 어떤 생물이나 갑옷도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건 완전한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 가족 기병 때의 실력이다. 옆에 있던 헬무트가 상기시켰다. 나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전투의 시작일 뿐이다. 몇몇 반인간들이 언덕 위에서 적을 발견하고 돌진하며 서둘러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 방패를 들었다. 기병대가 돌격 준비를 할 때였다. 헬무트가 나에게 이번 습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들 모두를 처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우리는 먼저 철수하여 병력을 재배치한 후에 그들을 완전히 무찌러야 한다. 그의 큰 손이 휘둘리자 반짝이는 별표탄이 급속히 하늘로 솟아올랐다. 기병대는 철수 신호를 보고 급히 말줄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바로 돌아섰다. 한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인반수들만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진영이 적을 겁먹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방패 뒤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앞을 향해 힘껏 창을 던졌다. 그중 하나가 적진을 명중했다. 마지막 기병의 말등에 말은 무장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관통당했다. 저도 곧 아래에 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번 급습이 한 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인간들이 누군가가 쓰러진 걸 보고 즉시 달려와서 마무리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돌아서서 헬무트도 여기서 그냥 보고만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두 분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침묵했습니다. 여기 아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혀 간섭할 수 없어. 그 기병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먼 거리에서 그 반인반수의 가죽 갑옷과 피부를 관통해야 해. 하지만 이런 반인반수의 방어력은 일반 동물보다 훨씬 높아.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마법으로는 이런 초장거리 사격은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기존의 얼음 결정 마법 위에 구름 탄환 공식들을 겹쳐야 하고 또한 강력한 타격이 필요해. 소총의 조합으로 고조 발사를 완성하는 것. 내가 지구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무기와 함께 지내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속으로 빠르게 상상했어. 발의 저격소총의 모습과 다양한 부품 구조를. 마지막으로 내 몸속의 마법 회로를 통해 그것을 구체화시켰다. 다음 순간 내 손끝에서 큰 소리가 났다. 함께 울려 퍼진 것은 그 반인반수의 머리였다. 헬무트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정확할 수 있다니 놀랐다. 나는 한 방을 날린 후 바로 말을 재촉했다. 헬무트는 내 안전을 생각해 앞에 나가서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뻗어 막았다. 내가 이렇게 어리다고 해서 이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기쁘다. 이것은 곧 내 마음속 세계가 이미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이때 다른 반인족들이 동료가 쓰러진 후에도 앞서 나아온다. 하지만 내 마법 공식은 매우 복잡해서 전투 중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전생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하여 이전 공식을 축약했다. 마침내 반인간이 기병과 2.5m 거리에 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발에 아이스 크리스탈 총알을 발사했다. 그리고 그 반인간의 머리를 성공적으로 관통했다. 내가 말에서 내리자 기병이 나에게 물었다. 왜 귀족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하인을 구했냐고. 나는 사크슨 가문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처럼 충성스러운 검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대화 중에 2명이 반인간이 돌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렛의 얼음 탄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망토의 살상력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오크는 본래 손에 든 무기로 제 그림자 칼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닿자마자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과 함께 삼켜버리자 괴물의 얼굴에 두려움이 드러났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기엔 이미 늦었다. 검은 빛이 번쩍하더니 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이어서 단 2초 반 만에 그 괴물을 삼켜버리고 뼈대만 남겼다. 이 광경에 겁을 먹은 뒤에 반괴물은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보며 물었다. 너는 도망치지 않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그림자가 다시 달려가 마지막 반인간을 삼켜버렸다. 기병의 두 다리가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를 공주처럼 안고 돌아왔다. 내가 돌아오자 헬무트는 상대편에 진영이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 즉시 돌격 명령을 내렸다. 곧 기사단의 철기병들이 바노크의 전체 캠프를 평정했어. 밤에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먼저 칭찬했어. 이번 임무를 아주 잘 수행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왜 혼자서 적의 방어선에 돌입했냐고 물어보셨어. 진짜 이유가 뭐냐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알겠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가 왜 나를 책망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작센 가문이 기사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끌게 될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이 역할에 맞는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먼저 몰래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들은 대로에서 유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나는 그에게 반문했습니다. 죽어가는 기사를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일어나서 자신이 통치하는 이 땅에는 다른 곳보다 수배나 많은 악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선에서 칼을 뽑고 싸우고 있는 기사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구하러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사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너가 이렇게 하면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선에 나선다면 그건 분명 지뢰와 다름없어. 모든 중생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나설 때가 온다. 이것은 작센 가문이 혈통이 이어지는 귀한 것, 우리에게 영원히 짊어져야 할 가시관이다.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나니 가슴이 덜컥하고 깨달았다.